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일생, 그의 꿈과 투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쓴 그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에 같은 제목의 그 섹션이 절이 있습니다. 265쪽에서 273쪽인데요. 미진한 부분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그 퀴즈를 하나 내고 또 시청자 여러분의 그 역사 실력도 한번 알아볼 겸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실 겸 또 흥미를 북돋을 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조선왕조 시대의 인물이 한글로 쓴 최초의 정치 철학 저작입니다. 누구의 무슨 책인가 하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 이전에 태어났고 활동한 사람이고 한글로 썼습니다. 순한글입니다. 순한글로 쓴 책은 이전에 뭐 소설책도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개인의 정치적, 정치 철학적 그 저작이다, 책이다, 학문적인 저작입니다. 순한글로 된 학문적 저작으로서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누구의 무슨 책입니까? 그 해답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1904년에 쓰여진 이승만에 의해서 쓰여진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제가 이것이 한글로 쓰여진 개인의 최초의 학문적인 저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국어학자나 국문학자들한테 좀 질문을 했더니 최초의 책인가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불확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육일준 선생이 쓴 서유견문이라는 책이 있죠. 그는 국한문 혼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입니다만 서유견문은 육일준의 순수한 개인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여러 책을 참조해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정신 이 책은 이승만이라는 당시 28세의 청년이 감옥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한글로 쓴 그러한 근대적인 저작으로서는 최초의 책입니다. 한글을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만은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순 한글로 쓰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라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라집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나라집이 망하는데 백성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을 수 있겠는가? 기본 책임은 정치를 담당한 양반, 고관, 대족, 고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가 없다. 나라집이 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집이란 말 이승만이 만들었었는지 최초로 한글로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서구적인 개념의 국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나라라 했다가 아니야. 나라라는 것은 우리 전통 언어 감각에서 나라라 하면 왕실을 가리키는 말이지 나라라 할 수는 없어. 나라집이라 해야 올 거야. 소위 일본 사람들이 모던 스테이트를 가지고 국가라 했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 발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만들어면서까지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동원해 하면서까지 서구의 자유민권,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서 쓰인 책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이 불과 8년 전입니다. 이 풀어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어떤 분이 전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장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1978년에 대학원에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 20년 이상 소위 학자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선배도 선생도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장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책을
배제하고서는 그 시대 역사가 설명될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사, 오늘날 대한민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개 유형원 선생, 성호 이익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 그리고 또 그 밑에 박 교수, 그리고 박 교수의 훈육을 받은 김옥균, 홍영식, 서재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별도로 김홍집, 김용식 등의 계파파 실학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이승만은 서재필의 제자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르러서 조선 실학이 큰 어떤 사상적인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근대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뿌리가, 그 사상의 정치 철학의 맥이 대한민국의 성립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그 정치 사상의 큰 맥락을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철학자들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모르고 있느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 사회가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이 책을 읽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책을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지성 수준은 오늘날 한국인들의 수준을 아직도 초월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과히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승만의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죠. 1875년 그는 조선 왕실의 먼 계보를 잇는 전주이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서 삼경 유학의 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폐지되자 그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들어갔습니다. 갔다가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권 사상에 접목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참여해서 청년 정치가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종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자 고종황제 폐위 업무에 가담을 했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근 6년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언제 처형될지 몰라서 밤마다 죽음의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로 몸을 떠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절에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의 영혼이 기독교적인 영혼으로 엄청난 대변혁을 이룹니다. 이후 그는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승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그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독립투쟁을 하면서도 그는 기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많은 대부분의 정력을 투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제퍼슨 류의, 미국 제퍼슨 류의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기독교의 어떤 개혁적인 어떤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인들도 어떤 그 기독교적인 자기 인격 수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신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신의 왕국을 이 나라에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신념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동양의 전통이나 유교의 정치 철학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정치 철학의 전통이 있다고 믿었고 그 유교가 표방하는 어떤 도덕 정치의 그 아름다운 점에 대해서 나름의 또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서양이 접목이 돼서 새롭게 융합된 한국형의 근대 지식인, 이 바로 최초의 완성된 지식인이 바로 이승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감옥에서 나온 그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칩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미 또 나이 30세가 넘긴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그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을까? 그는 탁월한 지적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감옥 6년 동안 그는 매우 광범한 독서를 통해서 서구의 정치사, 사회사, 역사를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그 감옥 대학의 어떤 그 교양 훈련을 토대로 해서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대단히 훌륭했고 그가 박사학위를 출간한 직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운동에 그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은 이후에 최남선 선생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 백성들의 삼계를 떠도는 비릉병이나 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계 지도에서 그 이름이 지어진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 것만 아닙니다. 국제 열강이 합의하고 동조한 사건입니다.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해서, 미국은 필리핀의 영유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동의를 함으로써 1910년에 소위 비극적으로 대한제국은 패망을 한 것이죠. 그 국제적 사건, 그 국제적 정세를 되돌려 놓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희망을 향해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안착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미국에서 한 35년간 줄기차게 독립운동으로 헌신했던, 언젠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회가 허락하신다면은 내 조국을 자유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온 바로 혁명가가 바로 이승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일본에 병합이 된 것은 그 자체가 국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정치학 박사로서 그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의 조선 병합에 동조한 국제적 공조 체제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이 불가능하다. 그건 사실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외교 독립 노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3.1운동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영토 야욕에 가득 찬 일본이 언젠가 미국과 충돌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독립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독립의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외교적 어떤 노선을 펼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 교육을 통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실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독립운동은 바로 외교 독립 노선과 근대 문명의 실력 양성, 바로 이 두 가지로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아주 훌륭한 점은, 뛰어난 점은 때가 되지 않을 때는, 때가 닥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헛된 정력을 낭비하고 인간들의 마음을 서로 다치고 분열을 하게 만드는 허사일 뿐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 때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외교 독립 노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어떤 역사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그의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과 협의를 해서 미국 정부에 장차 세워질 국제연맹이 한국을 완전 독립을 전제로 해서 일본으로부터 분리해서 위임 통치해 주기를 청원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제 응답이 없었습니다.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를 어떻게 해서 좀 갈라놓자 하는 게 이승만의 기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후 이승만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의 이와 같은 어떤 독립 청원론을 격렬하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신채호 같은 분들은 이반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당신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리학자들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대한제국의 패망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어찌 알기나 했겠습니까? 무장 독립 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 씨와 격렬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 청년들을 군인으로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하는 미 해군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보십시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 빈라든가 비슷한 말이지. 그런 테러나 일삼는 어떤 민족이라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 독립운동의 근거지마저 상실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했을 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하와이 일본 영사가 하와이 주지사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와이 주지사의 간단한 행정명령으로 그 학교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에 대한 무장 투쟁 노선의 어떤 그 정당한 외교 독립 노선은 타협적이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이승만은 미 군부에 요청을 해서 장차 한반도에 상륙할 한국인들의 청년의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시켜야 될 때가 있고 군사적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와 같은 그 때를 적절히 알았던 분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승만의 일관된 어떤 독립운동과 하나로 초점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소련에 점령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유라시아 저 끝에 사막이 붙은 한반도가 이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에 의해서 점령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미 군부와 국무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소련과 협조해서 한반도에 미국의 이해에 걸맞는 국가를 세우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전국의 강연을 다니면서 미국 전국의 강연을 다니면서 그리고 미 국무부를 방문해서 전쟁 이후 한반도가 소련에 의해서 점령될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당신이 소련을 비난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945년 5월 달입니다. 국제연합이 샌프란시스코에 창립이 됩니다. 이 국제연합의 창립회의에 참가하고자 한국의 여러 독립단체들이 참가권을 신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모두 하나 합치라 그랬습니다. 한국통일위원회. 좌우합작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좌우합작을 하라. 이승만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승만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승만을 평생 지원한 이승만의 동료들조차도 지금은 좌우합작을 할 때입니다라고 이승만을 설득했습니다만 이승만은 차라리 독립운동을 그만둘지언정 저 오하야의 시골에 은퇴를 해서 내가 살지언정 좌우합작은 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한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말아가 보겠다는 것이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관철한 일이관지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오해와 그리고 폄훼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폄훼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승만에게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 의해서 패망이 된 거죠.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행이 한반도 반쪽이나마 미군이 상륙을 함으로써 그곳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장기에 걸친 독립운동은 해방 이후 실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만 결코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국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국무부의 관리들은 이후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소련의 영향, 자발적으로 소련에 협조하고 있었던 대단히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련과 협조 노선을 통해서 한반도에 미국의 이익에 걸맞는 어떤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어떤 환상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 노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수 세력이 심지어는 한민당조차도 좌우합작 노선에 찬성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민주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적으로 미군정에게 묻고
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민주적 임시정부의 민주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 신문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지속적으로 그 질문을 제공합니다. 그 민주적 임시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잘 기획된 어떤 통일전선이었죠. 그렇게 해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에 요직을 차지해가지고 적절한 시절에 공산주의적 어떤 그 대전환을 시도하겠다 하는 그런 한 어떤 그 고등의 어떤 그 통일 전선 전략이 바로 민주적 임시정부였습니다. 이승만은 그걸 물었고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에 불을 지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 같다. 공산주의자와 협력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소련을 조국으로 섬기는 일이고 다시 이 나라가 종속적 어떤 식민지적 상태에 빠진다. 기업가를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거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간단 명료하게 외쳐진 그 말은 결국은 모든 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진실로 입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반이 병이 들었으면은 반이라도 건강을 지켜서 나머지 반쪽의 나머지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남한만이라도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장차 북진 통일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의 선물을 안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고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매우 간단 명료했고 강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강렬하게 그런 지지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그의 정치적 지지를 정치적 힘으로 묶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쟁자들 여운형 씨, 그다음 김규식 씨 다 훌륭한 분들이었죠. 그러나 어떤 그 옥죄는 어떤 압박이 모순이 닥쳤을 때 그분들은 그걸 헤쳐날 그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지지 세력을 모아서 그 돌파를 하고 자기 소신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당대 유일한 하나의 카리스마적 또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그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만은 인간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받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외국에 망명 생활을 했고 그 결과 국내에 자기의 토착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토착적인 정치 세력은 토착적인 정치 기반은 한민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러한 초창기 나라 만들기 초창기의 정치의 모순을 가지고 뭐라고 제 책에서 표현했는가 하면은 정치의 단절과 사회 경제의 연속이라 그랬습니다. 총독부가 해체되고 미군정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하는 그 엄청난 정치적 단절입니다. 정치적 단절입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는 연속이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보존했죠. 관료제를 보존했습니다. 연속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하에서 그 기득권 세력, 지배계층들이 그대로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권위는 새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그 권위는 이승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경쟁자들은 그 미군정 건국 과정의 혼란기에 다 소거되고 말았습니다. 건국 정치의 건국의 원hun으로서의 카리스마와 권위는 이승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모순이 구체적으로 정부 형태에 있어서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자냐 하는 이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년을 끈 타협할 줄 모르는 정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초창기 정부의 또 하나의 모순점으로서 부통령 직선제를 이야기했죠. 아무 권한도 없는 시위 소찬이라 그럽니다. 사당의 위패와 같이 조용히 앉아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야 될 그게 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런 부통령제는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하는 정치 제도가 50년대고 한국 정치였고, 그게 56년, 60년대에 한국 정치 격렬한 어떤 정쟁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뚫고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제 정부를 강인하게 돌파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길이야말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것이다 하는 그의 강력한 신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를 근원적인 가치로 받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그의 망명 40년 생활, 그 과정에서 수없이 겪었던 인간들과의 대립과 투쟁과 때때로는 암살과 저격과 어떤 물리적 폭력을 충돌하는 그 한국인들끼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가 지켜온 소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기의 소신을 정치적 역량과 함께 지지 세력을 묶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당대의 유일한 정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그 집요하게 대통령 대통령 중심제 정부에 집착을 했던가? 단순히 개인의 권력을 개인적으로 독점하기 위해서였던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50년대 한국 정치는 해야 될 여러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한국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군대를 건설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은 안 되니까 미국을 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과 동맹체제를 형성해야 되는가?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분간은 강경한 노선으로 일본과 대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고 간 재산을 찾으러 일본이 다시 미국의 힘을 빌려서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일 강경 노선, 그 미국과의 동맹 노선, 그걸 통해서 자주국방 70만 군대를 양성을 한다. 또 이를 위해서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대량의 원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원조를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경제 건설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환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만들기 초창기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자주경제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야당과 어떤 타협할 수 없는 근본주의적 대립, 그의 혼자 힘으로 막아내고 관철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1956년 단계가 되어가지고 이승만이 그만 근자에서 물러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두면은 내각 책임제 개헌을 했어.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이승만 역시 탈출구 없는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중도에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호랑이 덕에 올라탔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56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후 그의 마지막 임기 기간에 조봉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오해 여지가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조봉암 사건은 저는 이승만의 우리 최후의 본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2대 선거,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차점자로서, 더구나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무려 한 전 국민의 30% 가까운 지지를 받는 대중정치가로 이미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가 진보당을 창당을 하면서 수탈 없는 계획경제,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실정법상으로는 어느 정도 말이죠. 그게 재판이 합법적인지 저는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조봉암을
결국 처형을 했습니다. 미국이 특사를 보냈습니까 하면서도 말렸습니다만 이승만은 자기 한 몸을 내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행하지 못한 에버레디 플랜을 다시 작동할 기회를 보고 있었고 이승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위험하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승만이 죽고 그 국민적 지지를 받는 조봉암이 60년대, 70년대, 조봉암 씨가 1898년생이니까요. 19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계의 거물로 살아있었고 그가 집권을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박정희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의 역사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이승만이 그 모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 종교적 신념으로 이 나라는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인 가치로 받드는 나라로 발전함에 있어서 조봉암과 같은 저와 같은 급진적인 어떤 사회민주적 노선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그 협조를 전제로 하는 저와 같은 정치 노선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는 그의 마지막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조봉암과 함께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 이 진보당 사건을 이승만의 최후의 본공으로 생각하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실정법적 어떤 틀에서 많은 논쟁점을 남기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승만은 혁명가였습니다. 나라 되찾기. 나라 만들기의 혁명가였고 그 혁명가가 선택한 모든 것을 민주냐 독재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실정법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반공주의 대통령 중심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업가들이 중심이 된 시장경제 체제 이런 거 이승만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 씨앗 위에 이후 역사가 전개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힘주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